안녕하세요. 남관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고위험 신생아 간호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위험 신생아 간호는 일반적인 신생아 간호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생아에 비해 좀 더 취약한 부분을 간호해주는 게 고위험 신생아 간호예요. 일반 신생아에서도 미숙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호흡과 체온이잖아요. 역시나 고위험 신생아 간호에서도 호흡과 체온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간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호흡 유지를 살펴보면 미숙아의 경우는 신생아보다 훨씬 더 호흡이 불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호흡 등의 호흡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요.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흉골의 함몰이에요. 그래서 흉골, 함몰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호흡장애가 있을 시는 기도를 유지하고 분비물을 제거하고 산소요법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 유지의 기본은 기도 유지, 분비물 제거, 산소요법 제공 등이겠죠. 항상 어느 호흡 간호에서도 이런 세 가지는 꼭 나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호흡 부전의 조기 징후는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제일 잘 나오는 게 흉골 함몰이에요. 신생아의 호흡 부전의 징후 하면 이 흉골 함몰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쇄골주의 함몰도 호흡 부전의 증상이고 호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나 말단에 잘 나타난다는 거죠. 이 외에도 비호흡, 호기성 후두음이 있는데 호기성 후두음은 여러분 시험에 천명음이라고도 잘 나와요. 기도가 좁아져서 호기에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걸 천명음이라고 합니다. 요거 좀 나올 수 있는 단어니까 좀 알아두시고 특히나 천식에서 대표적인 증상이죠. 비호흡은 호흡이 좀 힘들어지면서 콧구멍을 좀 벌렁거리면서 힘들게 호흡하는 걸 비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흡 부전이 심해지게 되면 무호흡, 무기력, 섬액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혈압저하나 무반응 등의 굉장히 위험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더 심해지면 사망으로까지 갈 수 있겠죠. 이 미숙아 호흡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간헐적 호흡이에요. 간헐적으로 10, 15초 동안 호흡이 정지될 수 있고요. 그 보상으로 또 10, 15초 동안은 빠른 호흡을 보이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간헐적이란 단어에서 간헐적으로 호흡이 좀 멈췄다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호흡을 하는 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산소요법을 제공해서 저산소증을 예방해야 되고요. 호흡을 자극하기 위해 부드러운 촉각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데 이런 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고위험 신생아가 호흡을 잘 못할 때는 손으로 피부를 만져주거나 이런 자극을 통해서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서 호흡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건 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체온 유지. 신생아의 경우랑 똑같이 신체 표면이 체중에 비해 매우 크고 당연히 고위험 신생아는 일반적인 신생아보다 더 심하겠죠. 체온 조절 중추가 미숙하고 피부 및 지방 조직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표피가 얇고 지방 조직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체온 조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육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적절한 체온 유지가 될 때까지 보육기 안에서 간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보육기와 관련해서는 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죠. 보육기 온도가 30에서 32도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습도는 55에서 65 정도 둘 다 암기해 두시고 2시간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보육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 감염 방지를 살펴보면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는 피부가 얇고 모체로 받는 면역체가 일반적인 신생아보다 좀 적을 수 있고요. 조산인 경우가 많을 테니까 백혈구 기능이 미숙해서 감염에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손위생. 엄청 시험에 잘 나오죠. 감염하면 이 손위생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청결히 주변 환경을 유지하고 모든 장비를 철저히 소독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고위험 신생아의 경우도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공급해야 되냐. 열량과 수분 필요량을 보시면 1250g 그러니까 1.25kg죠. 이하 미숙아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해서 대사 요구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신생아에 비해. 그러다 보니까 1일 100에서 150kcal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일반 신생아는 보통 100에서 120kcal 정도를 필요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미수관은 피부 미성숙, 체중에 비해 큰 체포 면적, 피하 지방의 부족으로 불감성 수분 상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탈수가 잘 오는 것도 신생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고위험 신생아니까 더 잘 오겠죠. 이 외에도 호흡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수분이 빨리 호흡으로 빠져나가고 소변 희석도 잘 안 된다는 거 앞전에 배웠잖아요. 희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수분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요. 이래서 탈수 증상도 잘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체중 1kg당 50에서 70cc의 수분을 매일 공급해주고 수분 섭취의 적절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체중이나 소변 비중으로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수유 방법은 항상 잘 나오는 문제니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미숙아는 연하반사가 당연히 좀 미숙하겠죠. 수유 중 쉽게 지칠 수 있고 체력이 없으니까 흡인성 폐렴의 위험 역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위관 영양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위관 영양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프로이드가 말한 구강기잖아요. 그래서 그 구강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리개 젖꼭지를 빨게 함으로써 소화도 높고 구강기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경구적 영양을 추가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데 비경구적 영양은 결국은 정맥으로 영양분을 투여한다는 얘기잖아요. TP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비경구적 영양을 TPN이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아의 경우는 위장 기능이 미숙해서 장괴사나 이런 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장괴사를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유 농도를 천천히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우유 농도의 증가는 피해야 함.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우유 농도를 증가시키는 건 장괴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피해야 합니다. 자, 목욕은 보통 2.5kg가 기준이라고 앞전에도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최소 2.5kg 이상이 되어야 목욕이 가능하기 때문에 2.0kg 이하의 미숙아는 보통 물목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운 타올에 물을 묻혀서 몸 전체를 잘 닦아주면 된다는데 이런 것보다는 2.5kg 목욕 가능 체중이다. 요걸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고빌리루빈 혈증이에요. 이 빌리루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담즙 색소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노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띠고 이게 축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황달이 나오는 거죠. 황달 증상이. 그래서 고빌리루빈은 담즙 색소이며 황달을 띠게 할 수 있다. 이게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럼 고빌리루빈 혈증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혈액 중에 빌리루빈이 지나치게 높은 거예요. 축적돼서. 그 기간이 보통 생후 일주일 이내라는 기준을 두는 건데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혈액 중에 빌리루빈이 높은 것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 그러면 고빌리루빈 혈증의 증상은 뭐냐? 앞전에 알려드렸잖아요. 황달이라고요. 노란색을 띠는 빌리루빈이 높은 거기 때문에 황달이 주 증상이고요. 피부와 다른 기관의 색깔이 노랗게 변함. 그래서 여러분 성인에서 좀 배우실지 모르겠지만 공막에도 원래 하얗지만 공막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생리적 황달과 병리적 황달이에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생리적 황달 먼저 보면 이 생리적이란 말은 앞전에도 계속 강조드렸어요. 병이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신생아에게 나타나며 비교적 경한 경과를 보이고 보통 일주일 이내에 사라짐, 기준이 5mg/dl라고 하는데 이런 기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보통 2-3일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가 일주일경 사이에 사라지고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이 병리적 황달은 또 다른 말로 핵황달이라고 부르고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리적 황달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처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빌리루빈을 공부하시려면 간접 빌리루빈과 직접 빌리루빈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성인에서 더 잘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간접 빌리루빈은 물에 녹지 못해요. 그래서 수용성이 아닙니다. 직접 빌리루빈은 수용성이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이 간접 빌리루빈이 직접 빌리루빈이 되어서 물에 녹아들어서 담즙 안에 섞여들고 담즙 안에 섞여든 애가 결국은 십이지장으로 가는 거죠.
12장으로 가서 변과 섞여서 노란색 변이 보게 되는 거예요. 노란색 변.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간접 빌리루빈을 직접 빌리루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간입니다. 간.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접을 직접으로 바꿔주는 기관이 간이다. 그래서 이 간접 빌리루빈은 뇌혈관 장벽을 투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 빌리루빈 혈증일 때는 이게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황달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기준은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험에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이 핵황달의 특징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도 생리적 황달과 병리적 황달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 24시간 이내라는 기준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생리적 황달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사라졌는데 병리적 황달은 2주 이상 지속되고 심하면 한 달까지도 지속되기도 해요. 그 이후에나 정상 수치에 도달한다는 거고요. 뇌에 영향을 줘서 중추신경계 억압 증상을 동반할 수 있어서 뇌성마비라든지 정신지체, 난청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네,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이런 것도 좀 따라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치료 및 간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리적 황달은 별다른 처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대부분 자연적으로 증상이 좀 호전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모유 수유를 하면 배변 배출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배변이 잘 배출이 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요. 아까도 알려드렸지만 간접 빌리루빈이 직접 빌리루빈으로 바뀌어서 12지장으로 자꾸 담즙을 흘려보내면 결국 변에 섞여서 빌리루빈이 밖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변 배출을 도와주다 보니까 좀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고요. 핵황달의 경우는 광선요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광선요법이 뭐냐 하면, 네, 이렇게 신생아를 눕혀놓고 광선을 째는 거예요. 푸르딩딩한 광선을 째면 이 빌리루빈 수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옷을 벗겨서 형광불빛 아래 모든 신체 표면이 빛에 노출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전신이 잘 노출되도록 하려면 체위 변경을 자주 해줘야 되겠죠. 등, 복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계속 체위를 변경해줘야 되는 게 시험에 좀 잘 나오고요. 당연히 광선이다 보니까 눈에 노출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불투명한 안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도 아무래도 광선을 쬐다 보니까 이게 열이 있어요. 그래서 탈수나 건조 증상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생식기는 광선으로 인해서 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꼭 기저귀를 착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핵황달을 가진 신생아들도 모유수유나 어쨌거나 분유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추울 수 있으니까 보온을 해주고요. 그때는 더 이상 안대가 필요 없죠. 안대를 풀러주고 올바른 수유 자세로 수유를 한 이후에 다시 안대 착용하고 옷을 벗긴 다음에 저렇게 빛에 노출시키게 되는 거죠. 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두세요. 신생아 건강 문제 두 번째는 용혈성 질환이에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요것만 나왔었어요. 요것만 나왔었으니까 요거 먼저 잘 설명해 드리면, 우선 어머니가 RH 플러스일 때 그리고 태아가 RH 플러스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첫째가 아니라 보통 둘째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RH 부적합증에 대해서는 태아 저가고증으로 모성간호학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궁 안에서 태아가 RH 플러스이면 첫째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혈액 노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출산을 하면서 이 태반이 뜯길 거 아니에요. 뜯길 때 처음으로 이 태아의 혈액형이 모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체의 탈락막이 뜯기고 태반이 뜯기기 때문에 그때가 유일한 찬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태반 조기 박리나 이럴 때도 가능은 하지만 우선 출산 때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첫째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태아 혈액이 처음 노출되는 게 출산 때니까 첫 노출 이후에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죠. 모체가 항체를 만들어 두어요. 그래서 둘째가 임신했을 때 또 RH 플러스면 태반을 통해서 RH 플러스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뭐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이뮤노글로불린 G여서 태반을 통과 가능해요. 그러면 당연히 태아의 RH 플러스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구가 깨지면서
용혈성 질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역할을 못해서 저산소증, 그리고 심해지면 심부전, 전신부종, 사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 때는 혈액이 노출이 안 돼서 문제가 안 됐다가 출산할 때 태아의 혈액이 모체에 흘러들어서 RH 플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고, 둘째가 임신하면 이 항체는 태반을 통과한다. 그래서 태아의 혈구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BO 부적합증은 여러분 시험에 거의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영아기에 A형, B형, 영아가 아니라 태아죠. 예. 태아의 혈액형이 A형, B형인 경우, 그리고 산모의 혈액이 O형인 경우에 발생을 해요. 물론 이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형 태아는 B형 응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해부학에 혈액 관련 영상에 이미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B형은 A형 응집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 응집소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또 O형은 그러면 O형은 응집원이 없어서 O형이라고 불러요. 대신 응집소는 둘 다 있습니다. A형 응집소, B형 응집소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응집소가 항체라고. 얘가 태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BO 부적합증은 첫째 때 잘 발생해요. 첫째 때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인데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첫 분만 시 발생 빈도 높다. 증상은 혈구가 용혈되기 때문에 고빌리루빈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왜 발생하지? 하시는 분들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적혈구가 용혈되게 되면 크게 여러분 시험엔 요것만 나오니까 이것만 알아두세요. 철분과 빌리루빈으로 쪼개지게 된다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적혈구가 깨지면 철분과 빌리루빈을 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혈 현상이 많아지면 적혈구가 많이 깨지는 거니까 빌리루빈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고빌리루빈 혈증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황달이 올 수 있고 간과 비장에 비대가 있다고 하는데, 요것도 원리를 하나 알려드리면, 저렇게 적혈구가 많이 깨져서 적혈구 양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과 비장에서 적혈구를 엄청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적혈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비대가 돼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당연히 적혈구가 많이 깨지다 보니까 빈혈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산소증과 관련해 가지고 뭐 쇼크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럼 어떤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냐? 네, 용혈의 정도와 혈청 빌리루빈 양의 증가에 따라서 필요하면 광선요법을 실시할 수 있고, 앞전에 배웠죠. 그리고 너무 심하면 아예 혈액을 싹 바꾸는 거예요. 교환 수혈을 통해서 혈액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고, 보통 신생아의 경우는 탯줄이 살아있으니까 탯줄을 통해서 교환 수혈을 시도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도 가끔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도 여러분 시험에 간간히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말로 초자양막증이라고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은 폐 성숙도의 미숙으로 계면활성제가 부족해서 호흡곤란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계면활성제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계면활성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비누에 들어가는 물질이에요. 잘 미끄러지게. 더 쉽게 알려드리면 폐의 팽창을 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부족하면 폐의 팽창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미숙아의 경우는 이게 잘 안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당연히 폐가 팽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호흡곤란, 빈호흡, 그러다 보니까 청색증, 비호흡, 뭐 이런 호흡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게 심해지면 섬액, 저혈압, 쇼크 등으로 발전한다는 거 이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떤 처치를 해줘야 되겠냐?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저혈압이나 쇼크 등으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체온과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해주고, 필요시 계면활성 물질을 투여해주면 돼요. 계면활성 물질이 들어가면 폐 팽창이 잘 될 테니까 당연히 호흡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계면활성제의 영향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면 장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폐포가 잘 팽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이 계면활성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신생아의 건강 문제 네 번째, 신생아 경련이에요.
신생아의 격려는 저산소증과 두견의 출혈, 그리고 감염, 저혈당 등의 기인에서 발생하는데 이 격년이 심하게 되면 비가역적인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응급 상황이에요. 격년의 종류에 따라 증상은 다양해지지만 사지의 강직과 격년이 생겨나고 구강으로 분비물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죠. 가끔 여러분 간질나는 환자들 보면 구강으로 분비물들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당연히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청색증, 무호흡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처치를 해주면 좋냐, 항경련제를 투여해서 경련을 멈추면 좋겠고요. 경련의 증가나 다른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잘 관찰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신생아 경련은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올 일이 없고 그 와중에 좀 나오는 게 열경련이죠. 열이 올라가면 경련이 올 수 있는 게 영유아 시기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열경련은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미수가 망막증도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부분이에요. 또 다른 말로 수정체 후부 섬유증식증이라고 하는데 원인은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고농도의 산소 투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뭘 조심하면 되겠어요? 네, 고농도의 산소 투여를 조심하면 돼요. 우선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상적인 망막의 혈관이고 이게 수정체 후부 정식증의 망막 혈관이에요. 망막 혈관 생성 과정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신생아의 경우는 이렇게 망막의 혈관들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나왔는데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저런 게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 출생하고 고농도의 산소가 투여되었을 때 비정상적인 섬유혈관이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이렇게 여기서 비정상적인 섬유혈관들이 증식하면서 출혈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해서 심각해지면 망막 박리까지 발생한다거든요. 네, 망막이 떨어져 나가면 결국 시력이 완전 손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력이 손상되는 질환, 이것을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섬유혈관들이 증식하면서 망막 박리뿐만이 아니라 시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질환인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 시 산소 농도를 잘 모니터링해서 고농도 산소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보육기 내에 산소의 과잉 공급을 막아야 함. 여러분 시험에는 30에서 50%의 산소가 고농도의 산소의 기준으로 잘 나와요. 이 기준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생아 건강 문제로 여러분 시험에 괴사성 장애면도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한 번씩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산소증 등으로 장순환 장애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면 허혈이 생기고 그래서 세균 증식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쉽게, 그리고 조기 수유 같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게 되면 생긴다는 건데 조기 수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 장이 좀 농도가 짙은 음식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수유도 이 괴사성 장염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관의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증상이 애매해요. 이게 심한 경우에는 증상이 확 나타나지만 상당히 진전되지 않으면 이렇게 증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미숙아의 경우에 저산소증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장도 제대로 발달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호발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예방하려면 철저한 손 씻기, 조기 발견을 위해서 복부팩만, 장음 등을 잘 관찰하라는 거죠. 괴사성 장염이 있다면 당연히 소화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복부팩만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장음이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잘 관찰해서 빨리 발견하면 좋다는 거고, 복부 압박을 하면 안 되고 추기를 취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유 시 우유는 저농도로 제공해서 농도와 양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거죠. 제가 여기서 언급드렸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장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언급드린 대로 소화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고 장음도 변화가 생기고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데 복부 압박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통증도 더 가중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